할게요. 안녕하세요. 일요일날 이렇게 쉬시지도 못하게 하고 여기까지 나오시게 해서 뭐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 같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뭐 사실 이런 교육을 안 받으셔도 될 정도가 되셨다고 보여지고 또 실제 지금 아마 농지 투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조금씩 알고 계시던 거, 띄엄띄엄 아시던 거, 또 아주 전문적으로 아시던 것도 같이 오늘 해본다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좀 문제되는 것들이 내가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때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만 되고 또 아니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도 살 수 있고 진짜 부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다 하고 살 수 있대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오시지 않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지 투자나 부동산 투자에서 특히 농지 투자에서 우리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저놈이 뭘 아나 또 내가 뭘 배울 게 있나 이렇게 쳐다보시지 마시고 그동안 알던 거는 조금 더 다지시고 모르던 게 있으면 그거는 새로운 걸로 나의 받아들이시고 하면서 농지 투자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립해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한 3시간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 1시간 반 내지 40분 정도는 농지 투자에 대해서 구입, 관리, 그 다음에 처분, 그 다음에 세금, 그 다음에 수용될 때의 그 수용 방법 이렇게 해서 농지 투자에 대해서 전반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그 뒤에서 그러면 그런 농지 투자는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 이런 그 총괄적인 내용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하는데 질의응답까지 아마 할 시간은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질의응답은 하실 게 있으시면 나중에 카페나 이런 데 해주시거나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농지 투자 그쪽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부동산 하면은 부동산으로 그동안에 부자가 되신 분들도 많고 주변에 보면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이 없이 부자가 된 경우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의 부자는 거의 다가 부동산으로 부를 이루었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옆에서 보시다시피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지금 부동산을 처음 접하는 시기가 과연 어디냐? 과연 내 아버지나 또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보니까 자녀분들이 지금 성장했는데 과연 자녀들한테 부동산이 우리 살림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줬냐 이런 얘기죠. 나부터도 못 들었고 나도 내 애들한테 얘기들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다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들은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막상 지금 내 애들한테도 안 해준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살고 또 돈을 벌어먹고 살고 결국 죽어서까지도 묻혀가는 그 과정이 계속 부동산과 연관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관심을 갖고 내 자식이나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좀 설명도 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도 해주고 이러면서 가자는 겁니다. 여기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렇게 일요일 날 좋은 날 나오셨듯이 관심을 갖고 지금부터라도 꾸준하게 그 관심과 준비를 하면서 특히나 이제 취미를 하나를 더 갖는다 이런 생각으로 부동산에 접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부동산의 꽃이라는 게 부동산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땅 투자가 가장 부동산의 꽃이다. 그래서 그 땅 투자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땅도 뭐 여러 가지 땅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그 중에서도 농지 쪽을 갈 건데 땅 투자는 사실상 개별 그 땅마다의 그 가격이나 그 개발 가능성 이런 조건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하기가 좀 어렵고 또 과거에는 어느 정도 내가 그 부동산에 투자만 하면 돈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또 실제 그렇게 많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좀 대박을 모든 부동산이 대박을 내주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내가 전문가가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를 내가 이해를 하고 따를 수 있을 정도면 돼요. 일반 투자자는. 또 가장 그런 분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오히려 전문가들은 돈 더 많이 못 벌어요. 이것 째고 저것 째고 하다 나면 할 게 없고 또 완전히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런 거에서는 대박이라는 건 나지 않습니다. 일정 수익률은 나는데 그 이상의 수익률을 내지는 못해요. 또 앞으로의 투자는 오히려 그런 부동산 투자로 가야 된다고 이제 저 자신도 그러지만은 실제 이제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들을 투자를 하시는 것이 그 부동산 투자에서는 조금 더 큰 수익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 전문가라는 분들도 그거는 못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으면 이것째다 저것째다 투자를 실제 못해요. 실행을 못하면 알기만 하면 뭐래요. 실행을 못하면 결국은 나한테 주어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너무 깊이 들어가서 알아들을 정도 이런 관심만 가지시고 하고 땅 투자를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노후 생활이 좀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이 뭐를 하는데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노후 생활을 하는 데에서도 좀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으니까 땅 투자에 대해서 좀 신경을 갖자. 이제 그러면 그 땅 투자 중에서도 그럼 농지 투자가 좋다는데 어떤 거냐? 땅 투자하려면 일반적으로 아주 원시적인 땅으로서 농지하고 임야하고를 둘 수 있어요. 그 나머지 뭐 아파트 부지니 뭐 산업단지니 택지 부지니 이런 게 있지만은 실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가공이 된 거고 원시적인 거는 농지와 임야가 있는데 농지와 임야에서 사실은 좀 이 전문가적인 어떤 아니면 전문 지식을 조금 갖다가 집어넣어서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있어요. 쉽게 처녀를 부잣집으로 시집을 보내거나 돈 있는 집으로 시집을 보내거나 쓸모 있는 데로 시집을 보내면 결국은 그 가족들이 조금 낮게 살 수 있는 거와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농지 쪽이 좀 적어하는데 그러면 농지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농지를 볼 때는 그 지역의 발전성이나 물건의 가치를 봐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가서 할 적에 농지증 대상 지역이냐 아니면 허가 지역이냐인데 허가 지역이 이번에 1월 31일자로 많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 투자의 폭은 좀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는 내가 투자하려는 그 어떤 목적이나 자금이나 시간이나 기간이나 시기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 보셔라. 그 다음에 투자한 후에 관리 방법이나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거를 미리 좀 분석해 보셔라. 취득관리 처분에 따른 세금이나 추가 자금 투입 등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거를 보셔야 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부동산이라든가 자산과 어떻게 이게 연계되고 어떻게 해야 이
관리가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한번 연계를 해 보셔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투자할 물건이나 대상지나 이런 것을 전수 선정을 하는데 밑바탕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부터 하나씩 좀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화면 안 나와요? 좀 빠졌어요. 밑에 코드 아니 밑에요. 벽에서 하나. 친정 얘기하죠. 저번에 건대에 가서 할 때는 그냥 이게 15분마다 나가더니 우선 그 부동산을 투자할 때 농지를 지금 투자를 하니까 투자를 할 적에 꼭 좀 신경을 써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농지 투자나 모든 부동산 투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지금은 오늘은 농지에 관계된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법에서 이야기하는 용어를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소홀히들 하고 넘어가시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법을 달아보고 이쪽에 종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놓치고 가셔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관련 용어, 그 법에서 설명하고 그 법에서 적용하고 하는 그 용어가 어느 법이든지 가시면 1조가 대부분 목적이고 2조나 3조에 그 용어의 정리라는 것이 한 조가 아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안 보셔. 근데 그거를 알아야지만 그 법에서 얘기하는 농지법이면 농지법에서 얘기하는 각종 용어는 또 그래요? 안 들어왔어요. 각종 법에서 얘기하는 그 용어는 그 법에서는 그 용어가 어떠한 뜻인지를 알아야지만 그 법에서 설명하는 각종 적용되는 법규를 내가 이해를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만큼은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좀 숙지를 하셔라. 그래서 하시는데, 일단 농지 이 용어를 한번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라는 것은 지목이 전답 과수원 뭐 어쩌고 하는 것은 모두 농지다. 그 다음에 국어나 유지 뭐 요즘은 축사시설물까지, 요즘은 축사나 콩나물 재배사가 정식 건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모두 농지다. 그 다음에 지목료에 불구하고 농지화해서, 그냥 불법 개간이라 하더라도 농지화해서 농지로 쓰면 3년 이상 쓰면 농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인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작물, 다년생작물을 재배하는 자,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온실 등을 설치하고 특수 재배를 하는 자, 그 다음에 영남 90일 이상, 판매액이 12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요거는 지금 농업인은 또 법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법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농지원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비치하는 장부예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작성 비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은 그냥 농민이 신청을 하면 그때 등록을 받아주고 있어요. 이것이 처음 생겼던 76년도에 그 법이 개정되면서 제가
그때 공무원 막 들어가가지고 농지원부하고 그때 당시엔 농지조서라는 것까지는 만들었었는데 그 일괄 관리한 거는 76년도 하고 79년도 하고 79년도에 또 법이 개정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일괄 조사를 해서 행정기관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일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농지를 투자를 하면서 꼭 잊지 말고 계셔야 될 게 저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촌과 작용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재촌과 작용만큼은 나중에 이제 세금하고 관계가 돼서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진짜 올릴 수 있느냐 그거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꼭 잊지 마셔야 되는데 이건 몇 번 오늘 나올 거예요. 재촌이라는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 또 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역을 그냥 쉽게 얘기해서 토지 소재지하고 내가 사는 데하고 경계가 다 있는 시군구. 그 다음에 옆에 있지만은 시군구가 경계는 아닌데 20km 이내에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면 지금 저 부천 쪽으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부천 지금 그 경계되는 데에서 그 벌말이라고 김포 있는데 김포 지금 그 저 터미널 하는데 그쪽에 가면은 거기까지가 한 뭐 직선 거리로는 최단거리인 경우에는 4km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서울과 인천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짤록하게. 그래서 그런 경우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20km. 중간에 다른 시군구가 꽤 있지만 거리가 20km 이내일 때는 그것도 제천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용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농사를 네가 짓느냐예요. 짓느냐인데 요즘에 그 세법에서 따질 때에는 농작업의 2분의 1을 했느냐를 많이 따져요. 그 다음에 90일 이상을 종사했느냐를 많이 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농지에서는 비과세라는 것이 없어요. 2005년도까지는 비과세라는 용어도 있었고 비과세도 됐었고 그래요.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보면 8년 이상 제촌작용은 비과세라고 나와가지고 지금도 일부 세무사나 일부 과거에 아시던 분들은 8년 이상 제촌작용은 비과세야 이러는데 비과세가 아니라 조세특례법에서 2억 원까지만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감면, 농지에서는 감면만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럼 감면은 뭐 비과세는 우리가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해당이 되면 신고를 안 해도 추가적인 어떤 제재나 추가적으로 내가 그 뭐 신고 안 해도 비과세 그자그대로 비과세가 되는데, 감면은 신고주의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니까 내 세금을 감면해 주시오 하고 신청을 해야지만 돼요. 신청을 안 하면, 내가 감면 대상인데도 신청을 안 하면 세무서에 계신 직원분들이 알아서 그거를 돌려주지는 않아요. 알아서. 모르겠어요. 아주 요즘에 이제 민원 편의주의로 해서 알아서 이건 왜 내셨습니까 하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뭐 전화를 해서 아시는 분이 그렇게 했으면 감면받아라 얘기는 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냥 민원인일 때 그것을 뭐 알아서 이거 돌려 찾아가세요 이러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신청해서. 그래서 여하튼 간에 비과세는 없고 감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있더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농지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투자 목적이나 투자 지역이나 투자 자금이나 그 다음에 세금, 그 다음에 투자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투자는 언제 어떻게 하고 빠져나올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나와도 되는데 여기다 한 게 농지 투자 그럼 어디에 대해 해야 되겠느냐. 이게 제촌작용을 가능한 투자가 있고 제촌작용을 무시하고 하는 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그 제촌작용을 하면 세금에서의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농지 투자를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꼭 제촌 자경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못 한다 이렇게 할 것까지는 없어요. 돈이 된다면 투자라는 건 뭐가 되겠어요? 돈이 된다면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렇게 안 되는 지역에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서 해보고 또 그 제촌 자경 무시한 것 중에는 증여나 상속 같은 경우도 있듯이 그냥 내가 꼭 어떤 거를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해보는 투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 투자할 때는 직접 투자하고 간접 투자가 있는데 직접 투자는 글자 그대로 내가 직접 하는 것이고 간접 투자는 지금은 뭐 공동 투자도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고 요즘에 리츠나 펀드도 지금 조성돼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법인 투자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동 투자가 직접 투자에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공동 투자이면서도 그 직접적으로 그 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끼리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앞에 공동 투자는 정말 공동으로 명의까지 공동으로 하는 거. 이쪽에는 명의는 어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농업법인을 통한 투자라 그랬는데 요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농업회사법인이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은 글자 그대로 농업인들이 구성하는 조합이에요. 하나의 조합. 그래서 혜택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농업회사법인이 있는데 이거는 한 명 이상 농업인이 한 명 이상이고 나머지는 도시민들도 가능해요. 그리고 회사 자체는 우리가 상법에서 얘기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뭐 한 명회사, 합자회사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가 있고 다만 이제 투자하는 데에서 또 나중에 정산하는 데서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세금이나 이런 관리에서.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농업회사법인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이 농업법인을 제일 잘 하시는 데가 지금 여러분이 잘 하시는 기획부동산들. 영농조합법인, 뭐 영농산림조합법인, 무슨 산상 뭐 영농조합법인 이게 다 이 농업법이네요. 지금 농업법인을 그쪽에서 한 30-40%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0-30% 정도가 그 무슨 화훼단지, 무슨 시설 재배단지 또는 그 무슨 축산단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실제 농업법인이라기보다 농업인 각자 아까 얘기한 영농조합법인이 많은데 그분들은 농업인 각자가 모여서 그런 법인을 하나 만들면 보조금이 많이 나와요. 한 40% 정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걸 지원받기 위해서 또 그 축산단지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한 60%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받기 위해서 하나의 법인을 설립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 회사로 다 운영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이 나머지는 유명무실하고 근데 지금 도시민들이 이렇게 기존에 돼 있는 농업법인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중과세 더더군다나 내년부터 중과세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인데 농업법인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법인세 별로 없거든요. 농업은 그 땅 팔을 때만 지금 몇 표로예요? 20%인가 그거 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절세를 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많은 그 공감을 받지 못하고 그러는 것은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나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것을 원치가 않더라.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농지하는 투자에는 그럼 어떤 게 있는가? 묻어두기 투자라 해서 장기적으로 내가 이제 갖고 가려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러면 투자를 개인이 할 때는 이런 세테크나 이런 거를 하고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 결정이 쉽습니다. 근데 공동 투자는 반대로 이제 그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히는 게 있고 막 이러다가 하니까 그게 좀 어렵더라.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농지를 구입하는 방법들에서는 유상과 무상으로 우선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매매로 대부분은 이루어지지만 가끔가다는 경매나 공매로 아주 드물게 교환이라는 게 있는데 농지에서 교환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교환을 전문으로 하거나 안 팔리는 걸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 아주 전문 그 저기가 아니라면은 저는 교환은 하지 말라 그래요. 교환은 양짝을 뻥튀겨서 결국은 중간에서 중개하시는 분들이 먹거나 결국 양짝 다 손해를 좀 입는. 그래서 마지노선은 마지막에 처분이 도저히 안 될 땐 몰라도 교환은 가급적 하시지 마셔라. 그다음에 무상에서는 증여와 상속이 있고 시효 취득이라는 게 있는데 시효 취득도 앞으로는 점점 거의 없어지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의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구입 주체별로 개인이냐 법인이냐 아까 얘기한 공동 투자라 그랬는데 이 공동 투자는 사실 개인에도 들어가고 법인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농지를 구입할 때에는 모든 농지를 거래할 때는 기본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발급받는 겁니다. 아주 기본이에요. 그 원칙이라고 이제 좀 이따가부터 계속 제가 이제 또 강조하는 게 하나 있는데 원칙과 예의가 있어요. 원칙을 알고 나서 예의를 알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칙이라는 것이 농지를 구입하려면 모든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을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효 취득 아까 있는데 그건 얘기했죠. 증명도 안 받고 허가도 안 받는 게 있는데 그것이 상속과 시효 취득이라는 것이다. 그래 상속받을 때는 그 토지거래 허가도 안 받고 농지 취득자 증명도 안 받아요. 그래서 농지 취득자 증명은 자기가 땅 농지를 단 한 평이라도 1제곱미터라도 그 거래를 하려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자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거는 항상 머리에다가 넣으시고 계시면 돼요. 근데 허가 지역이면 허가를 받으면 끝나더라.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농지 취득할 때 확인해야 할 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너무 잘 아실 텐데 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할 때 확인하는 것들은 구입 자격이나 농지가 농지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되고 뭐 농업진흥 지역이니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되고 현장을 보셔야 되는데 농지를 취득하면서 내가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보셔야 될 것이 법률적으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법적으로 지금 어떤 제약 사항은 없는가? 내가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받는다면 받을 수 있는지 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거기를 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개발하는 데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보셔야 되고 특히나 내가 이거를 보유하다가 내가 지금 어떤 개발 이슈가 있어서 수용이 된다든지 이렇게 어떤 적에 있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이 앞으로 발전이 되는데 내가 어떤 걸로 개발을 해서 팔으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을 받아줄 수 있는 내가 매도 시기에 잠재적 수요층, 수요를 원하는 그 층이 누가 있는가 또 그 지역이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거 법률적으로 그런 것이 어떤 제약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정책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여기서 법률적이라고만 그랬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농지가 개별적으로 과연 농지 형상이 지금은 어떤데 이걸 내가 개량도 할 수 있는지 주변의 개발 행위 주변의 혐오 시설이나 또 개별적으로 개발도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뭐 보셔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데서 그 목적하고 또 내가 지금 당장만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하고도 부합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돈과 그거를 내가 보유 관리하면서 어떻게 처분 때까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좀 중요한 것이 투자자들 좀 성향하고 조금 맞추셔야 돼요.
특히 이제 경매나 뭐 이런 걸 하시면서 다세대 이런 거 많이 하시던 분들이 농지나 이쪽에 토지 쪽에 오시면 그 단타를 자꾸 생각하시거든요. 그래도 오래 기다리시지는 못해요. 오래 기다리시지는 못하는데 토지는 기본적으로 한 3년이면 굉장히 단타예요. 요즘은. 과거에는 뭐 토지도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는 토지도 거의 단타들이 많이 있었어요. 없는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했냐면 그때는 실거래 상관없이 공시지가로 하다 나니까 그 실질적으로 그 단타를 해도 세금에서 원래 단타는 뭐 실거래를 해야 돼요. 1년 미만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그 기준시가하고 비슷하게 실거래도 신고를 하면은 대부분 또 그냥 통과가 됐어요. 거의 관례화되다시피 해서. 그러다 나니까 그때는 단타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단타가 없기 때문에 조금 길게 잡으셔야 되는데 이 다세대나 이런 거 특히 아파트 뭐 하여튼 이쪽에 주택을 하시던 분들 특히 경매를 하시던 분들은 오셔가지고 1년을 못 버티고 굉장히 조바심을 나요. 그러니까 조바심을 내다 나면 결국 내 땅이 자꾸 처분할 생각만 하다 나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기대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수익이 올라가는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처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뭐 대상 농지 선정하고 구입하고 점검 지급을 하는 건 되는데 구입 완료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요약을 해놓은 거고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농지예요. 모든 농지. 아까 얘기한 모든 농지. 농지법에서 얘기하는 모든 농지. 결국은 지목이 다른 거로 있더라도 농지화해서 3년 이상 농지로 쓰고 있다면 그것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마 경매 정보지 많이 보신 분들은 잡종지나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사실상의 농지라는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급 대상 제 농지가 있는데 우리 개인이 하는 거는 토지거래 허가받은 농지하고 상속 정도만 그 해당이 되지 나머지는 이건 대부분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해당됩니다.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자는 누구냐?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해 누구냐? 농업인, 현재 농업인이거나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시설 330제곱미터 이상을 구입하려고 그래요. 신규 영농자, 그 다음에 농업법인,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그러는 자, 그 다음에 허가받은 농지 전용 허가받은 농지를 구입하는 자, 그 다음에 영농여건 분리농지 취득하는 자, 이렇게 이게 일반적으로 발급 대상이 가능한 것이고 법적으로 발급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법으로 아예 딱 법에서나 취득증명 발급 지침에서 안 되는 사람은 딱 두 가지예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농지, 아까 농업인이라고 그랬던 그 농업인이 내 농지를 전수 임대해주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안 돼요. 지금 요거는 사실 많이 놓치고 가거든요. 두 번째 것들은. 그래서 내가 농지를 갖고 있는데, 내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임대를 주고 있다면은 추가로 농지를 구입하려고 할 적에 확인을 한번 꼭 해보셔야 돼요. 이것이 임대로 처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 내 소유 농지가. 그래서 임대로 되고 있다면은 자경으로 그 먼저 그 농지 원부라는 걸 바꾸든지 아니면 그쪽에 임대 주고 있는 것을 바꾸든지. 예를 들면 지금은 꼭 임대 주는 건 농지 원부가 없고 임대 농지 없더라도 어떤 게 있냐면 직불금 수령 때문에 그 임차인이 직불금 수령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시골에 있는 땅, 특히 상속받은 농지들. 그건 임대를 줘도 농지부서에서는 아무런 처벌 권한이 없습니다. 저쪽 그게 안 돼요, 법에도. 임대를 줘도. 근데 그렇게 되다 나니까 그냥 아이 뭐 그 사람이 잘하겠지 그랬는데 그분이 그 임차하시는 분이 내가 직불금을 타기 위해서 신고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농지를 하나 더 살라고 신청을 해. 그랬더니만 어머 저 사람이 당신 갖고 있는 땅은 직불금을 타 임대농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면 그냥 바로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이걸 많이들 놓치시고 지금 신청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 그다음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그랬는데 실제는 그냥 미성년자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성년자는 농지 취득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작용을 해야 되는데 학생이나 미성년자가 취득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얘기다. 혹시 뭐 국민학교 나오고 초등학교 나오고 바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확인이 되면 가능은 해요. 그분은. 근데 대부분 또 초등학교도 안 다니거나 그 밑에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발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냥 미성년자는 좀 안 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을 때. 그 다음에 내 농지가 있으면 임대농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증명 발급 요건을 좀 알으셔야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알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요거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내가 발급 대상자냐? 그럼 대상자다. 그러면 취득하는 목적이 정당하냐? 그 얘기는 내가 농사를 지을 거냐 이 얘기인데 그 사람이 농사를 지을 거냐? 그 다음에 주말 체험용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게 있는데 실제 이제 거기에는 뭐 기계를 어떻게 사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됐느냐인데 이거는 크게 뭐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현 가능하냐?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소유농지 이거 한 거. 여기에서 그 종합적 판단에서 가끔 실갱이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제 고향에 맹인이신데 농사를 더 잘 져요. 우리 보통 사람들 논밭이 더 깨끗해요. 그렇게 깨끗하게 농사를 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그냥 볼 때는 주관적으로 봐야 되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주변에 그런 여건이 그런 짓고 있었다. 또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걸 어필을 해주면 대부분은 발급해줘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농업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신청서 작성은 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갖고 가서 했는데 농업경영계획서가 일반적으로 들어가고 농지취득 증명할 때 취득인정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요즘 별로 안 쓰는 거고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는 농지 원부를 만들기 위해서 농지 원부 저거를 하기 위해서 농사 짓는 서류를 하기 위해서고 농지 전용 허가 입증 서류가 있는데 이게 참 좋은 건데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공매인 경우에 취급과 매수 증명 서류를 갖고 가시면 아까 얘기한 그 앞에 걸 보고 전수 지침에 의해서 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 조건이 되냐 안 되냐를 확인을 해가지고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것이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는 뭐 여러분이 지금 농지취득자 증명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전 가족이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신규 영농인 경우에 그 다음에 농업인인 경우에는 20km 이내에 살아야 한다. 이것이 좀 다르고 그 외에는 뭐 거의 농지 취득하는 데에서는 거의 마찬가지고 다만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 1000제곱미터의 주말 체험용농으로 그거는 불가능하다. 근데 거기에 경매로 나왔다. 그럴 때는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경매나 공매는 그렇게 하다 나니까 경매나 공매로 다 해서 주말 체험용농은 가능하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는 불가능하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요. 그 다음에 농지 소유상한이 있는데 농지 소유상한은 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신경 1헥타까지 허용하고 뭐 이러는데 그렇게 이건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조금 넘는데 내가 올해 더 그냥 보유를 하고 싶다 팔지 않고 상속을 받았거나 뭐 이래가지고 이농을 하거나 해서 내가 할 적에 더 보유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은 농지은행이라는 데다가 내가 그 1헥타 이상 되는 거는 거기다가 위탁을 하면은 얼마든지 보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하는 그렇게 의미는 없다. 그다음에 농지임대차 허용이 이번에 앞으로 이제 농지임대차가 개인들도 허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사실은 어기고 있어요. 헌법에서는 소작제도가 금지되어 있어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차를 하면 안 돼요. 헌법에서는 임대차를 하면 절대 안 되게 돼 있는데 법을 어기는 건데 그 정부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농지은행에다 위탁을 하면 봐주겠다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소작제도는 임대차 제도는 허용하고 있다. 근데다가 이번에 법을 바꾸면서 또 개인 간의 임대차도 허용해주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차의 헌법에는 아직도 남아있지만은 농지법이나 이런 관계법에서는 지금 허용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본인이 작용을 하지 않으면 또는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이라는 걸 받는다. 이제 지금이 2월 달이니까 지금 거의 심의들이 끝났어요. 지금 다 2월 말까지 대부분 끝내는데 이게 끝내서 3월이나 4월 달에 개인들한테 이제 나갈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면적이 통보가 됐습니다. 처분 명령이. 처분 명령이 나가면 거기에 대한 거가 뒤에 또 나올 텐데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농업인이 되면은 지금 농지를 취득해서 농업인이 되면 어떤 게 좋은 건가? 아까 얘기했듯이 농업인이 아니라면 시설로 330제곱미터나 또 경종으로다가 1000제곱미터 미만을 구입을 할 수 없는데 단 1제곱미터도 구입을 할 수 있다. 농업인이 됐을 때는. 그 다음에 거주지 제한 같은 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20km까지 허가지역도 구입이 가능하다. 특히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때는 농업인인 경우, 농지 원부가 있는 경우는 조금 일반인보다 처음 취득하시는 분보다는 굉장히 멀리 것까지 구입을 할 수 있다. 제가 보니까 수도작인 경우에, 그러니까 수도작이라는 좀 벼농사인 경우에 충청도 대부분 지역은 가능해요. 서울에 사시면서 지금 부천에 있으면서. 근데 그게 딱 정해지진 않았어요. 부천에 살면서 긴제것도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담당자나 그 지역의 그 처리 과정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달렸어요. 근데 긴제것도 되는데 또 저기 어디죠? 진천을 가니까 또 안 돼요. 부천에 살면서 구입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담당자가 아까 농업 경영 능력을 본다 그랬어요. 벼농사를 갖다가 거기를 가서 왔다 갔다 하면 농사진다.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벼농사는 논문을 봐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벼를 뭐를 심고 그냥 뭐 그거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작목을 바꾸면 가능해요. 부천에 살면서 부천에 사시는 분, 서울에 사시는 분은 제가 여수하고 광양에도 해드리고 해남에도 해드렸는데 그냥 거기에 갔다가 매실도 심은 분이 있고 그냥 뭐죠 그게 매실나무하고 또 뭐 심었더라 한 분은 다른 거 심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그거는 가능해요. 왜? 그거는 1년에 진짜 몇 번 안 내려가도 되고 가서 거기에 노 붙어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얘기 못하고 다 발급해줘요. 다만 거기 그 밭이 너무 이렇게 풀이 무성하면 나중에 처분명령 대상은 돼요. 근데 1년에 한 3번 정도만 깎아준다 그러면 아니면 제초제일까 뿌리든지 제초제일 뿌리면 한 4-5번 뿌려줘야 되고 깎아주면 한 3번 정도만 깎아주면 되는데
그러면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거라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농업인이 되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개발을 할 적에 농업용 시설로 할 때에는 전용 부담금이나 보전 부담금이라는 걸 감면받는다. 50%에서 100%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2년 이상 농지 원부에 등재하고 농지를 구입하고 농지 원부를 만들지 않았으면 해당이 없어요. 근데 농지 원부를 만들었다면 만들고 나서 바로 추가로 구입하는 거는 채권이 100% 감면됩니다. 우리가 그 농지를 살 때 채권을 사는데 100% 바로 감면돼요. 그 다음에 근데 법무사에 웬만한 데 하면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채권 감면 꼭 해달라고 그러셔야 돼. 왜 안 해주려고 그랬냐면 2년이 넘었을 때는 당연히 이분들이 지금 다 감면받는 걸 알아서 했는데 2년 미만일 때 채권만 감면받을 땐 잘 안 해주려고 그러는 게, 아시다시피 법무사가 대행해주면서 채권을 바로 도로 주는 게 아니라 채권 할인이라는 걸 거의 다 하는데 여기에서 먹는 것이 꽤 있거든요. 이거 할인받는 게 요새 뭐 8% 되나 그럴 거예요, 아마 할인율이. 근데 일반적으로 법무사들이 그거 대행하면서 할인율이 한 20% 정도 돼요. 그럼 그거에서 한 10% 먹으면 그것만 한 30-40만 원씩 먹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미리 이거 할인됩니다 이 얘기 잘 안 해요. 양심이 있는 데는 해주고 웬만한 데는 안 해주고. 그 다음에 2년이 지나면 농지원부하고 2년이 지나면 취득세가 50% 감면이에요. 취득세가. 그래서 쉽게 그냥 얘기해서 취득세 50% 채권 100% 감면이 되기 때문에 법무사의 돈을 우리가 대행을 시켰을 적에 법무사 대행비하고 채권비하고 쌤쌤이 돼가지고 전체 경비의 50%가 감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로 했는데 많은데 요즘에는 그 실거래가로 하기 때문에 취득세도 굉장히 많아요. 한 4억짜리 하면 얼마예요? 4.3%거든요. 세금만. 거기다가 저거까지 하면 보통 한 4.5% 정도 경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4억짜리만 해도 4, 46, 4, 50, 1,800만 원인데 900만 원이 가미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인으로서 농지 원부를 가지고 있고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면 영농자재를 지금 지원을 받고 부가세도 안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영농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로 하셨을 때는 하지 마세요. 투자를 하셨을 때는 하지 마시는데, 투자가 아니고 내가 귀촌을 했다, 귀농을 했다, 전원생활을 진짜 내려가서 한다, 농사를 짓다 그러실 때는 그 농사 짓는 데 대한 지원금도 많이 있어요. 영농비도 연리 3%, 2%짜리들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그 사업을 하는데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농기계 사는데도 여러분 이제 뭐 경운기 정도는 쓸 정도가 안 되고 내가 한 뭐 500평, 1000평 정도 농사 짓다면 관리기 정도 사면 되는데 지금 관리기가 2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100만 원을 보조를 해줘요. 보조만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다른 기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기계들도 콤바인이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또 보조율이 조금은 얕아요. 그거는 콤바인 같은 거는 지금 뭐 콤바인이나 트랙터 좀 큰 것들은 깜짝 놀라시겠지만 일반적으로 8천에서 억 단위를 넘어갑니다. 기계 한 대가 들판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 기계 하나가 딱딱딱딱 하는 게 억대짜리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대부분 20% 보조해줘요. 20% 보조금. 나머지 용자. 그래서 그런 지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근데 미리부터는 투자로 하실 땐 욕심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를 구입한 후에 하실 게 이제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농자재를 이제 구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종자나 종묘 구입하는 거, 비료농약 퇴비 구입하는 거, 농기계 구입하는 거, 이런 구입을 하셔야 되고, 경영계획서대로 농작물을 제때 심고 이행을 하셔야 되고, 동네에 가끔 좀 나타나시고, 이건 투자자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농사는 딴 사람이 짓고 내가 농사 짓는 걸로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직접 농사 가서 지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다 이루어지니까. 근데 남한테 내가 임차를 줬어요. 임대를 줬을 경우라도 이런 거 하는 거를 전서 내 이름으로 구입을 해서 내 이름으로 관리를 하라. 그 다음에 농지원부 신청, 아까 이제 그 농지원부가 있으면은 뭐 아까 혜택이 있다 그랬는데 그 신청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 신청은 내 거주지 시구 읍면에다 하는 거예요. 내 거주지 시구 읍면. 조금 틀려요. 이게 농지원부 관리하는 데가 이렇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하는 그것도 시구 읍면. 토지 거래하는 시군구. 이렇게 해서 조금씩 틀린데 시구 읍면. 그래서 요 부분으로 한번 그냥 동사무소에서는 안 해요. 근데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동사무소에서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도 구청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내부 유임이라 그래서 업무를 내부적으로 유임해서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법에 있는 시구 읍면이고 그걸 다시 조례로다가 해서 유임을 하면은 다른 데서도 할 수 있. 그러니까 그거 갖고 따지지는 마시고 내가 거주하는 데에 등록을 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등기가 완료되고 바로 신청을 하면은 되느냐 하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주고 농번기에 농사 그러니까 거기에다 작물을 파종을 하거나 심어 놓고 나서 신청을 해야지만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여름 같은 때 농작물을 한참 키우고 있을 때는 바로 받아줘요. 근데 그것도 어떤 시군구는 어떤 시구 읍면에서는 90일이 농지를 사고 90일이 넘어야 받아주는 데도 있어요. 그게 왜 90일이 넘어야 받아주냐면 아까 그 나왔죠. 농업인의 자격 조건이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이게 있어가지고 90일이 넘어야 농지 원부를 발급받는 순간 농업인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90일 이상이 돼야 받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안 되는 거를 따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아까 농지원부는 필요에 의해서 행정관청에서 작성 관리하게 돼 있는 거지 우리가 신청한다고 반드시 받아줘야 되는 서류가 아니에요. 민원 서류가. 그래서 이거는 신청서라는 서식도 전국에 통일된 서식이 없어요. 농지원부 등재 신청서는. 지금 현재 경기도 일원하고 서울 일원에서 쓰고 있는 서식은 제가 89년도에 만들어 놓은 서식이 거의 돌아다니고 쓰고 있어요. 거의 제가 그 부천시에 근무할 때 89년도에 만들어 놓은 양식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써지고 있는 건데 특별하게 그 양식이 없어요. 제작된 게. 민원 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따져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근데 거주지하고 농지 소재지가 틀리다. 이럴 경우에도 원래 거주지에다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때는 자경증명이라는 걸 발급받아서 해라. 자경증명은 어디서 했냐면 토지 소재지 시구 읍면에서요. 토지 소재지.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농사를 진다고 이제 그걸 받는 건데 지금 내가 여기다가 신청을 하면 여기서 토지 소재지로다가 이거 이 땅 누가 농사죠? 그러면 그쪽에서 조사를 해서 다시 거주지로다 와야 돼요. 그 땅 그 농사 짓는 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나니까 그쪽에 가서 잘 해놓고 있어도 답변이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자경증명이라는 건 내가 가서 토지 소재지 시구 읍면에 가서 직접 발급을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또 자경증명 발급은 3일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 처리 기간이. 그런데 대부분 시골 단위에 가서는 신청하고서 이거 누가 지어요? 그러면 내가 짓는데요. 뭐 어쩌고 하면서 누구도 알아요. 저째 하면 이장한테 전화하거나 아니면은 그 현장을 가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왜냐면 그쪽에 담당 직원들은 자기 관내의 농지가 지금 농지인지 아닌지는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리까리 할 때는 나가보자 그러거든요. 그러면 같이 내가 지금 발급받을 내가 같이 나가거나 그때 나가면 그때는 가서 그 이장이나 그 농사 짓는 사람한테 농사 잘 짓는다 그러고 잘 해놓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하면 자격증명은 발급받을 확률이 99%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갔다 하면 50대 50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주소지에 갔다가 농지원부 등재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그 결제받는 그 시간만 빼고 바로 등재가 돼요. 근데 토지 소재지 다른데 여기서 하면 여기서 보내서 와서 뭐 이래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얼마가 걸리는 그 날짜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민원 처리가 아니라고. 이거 민원이 아니에요. 이거 농지원부가 딱 만들어진 순간에 그걸 발급받는 것부터 민원이에요. 근데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특별한 민원, 그러니까 기한이 못 박혀 있는 그런 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리 기한이 있는 민원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농지원부를 만들었으면 좀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농지원부 활용은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취득세나 채권 감면, 그 다음에 양도세 감면,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할 때 감면 받는 거, 그 다음에 농가 확인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농지원부만 등록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농지원부가 아마 거의 이제 유명무실해질 거고, 이거는 진짜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될 거고, 농협경영체 등록이라는 게 있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거에 대한 증명도 띄워주고 농가 확인원이라는 것도 발급을 해요. 그래서 향후에는 농협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아마 세무서 쪽에서도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냐면 4분의 1을 표본으로 해가지고 4분의 1을 표본으로 해가지고 전체 조사는 대부분 해요. 대부분 하는데 그거 말고도 정밀조사를 4분의 1을 정밀조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냐? 제가 78평인가? 78평짜리 밭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자연녹지예요. 거기에 있는데 어느 정도로 물어보냐면 상추 가서 보니까 1제곱미터 심으셨네요. 호박을 4포기 심었는데 그거 이렇게 벌려본 거 보고 1.5제곱미터네요. 78평이면 얼마죠? 면적이? 한 38, 24, 한 250제곱미터 되나요? 그 정도 되는데 총 가지수가 12개가 나오는 거예요. 작목이 12개가. 그걸 가지고 250제곱미터를 맞추는 거예요. 실제 거기 있는 그 작목. 상추가 뭐 얼마네요? 파가 얼마네요? 하면서. 근데 나중에 막 저거 하는데 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내내 해다가 나중에 이래다가 또 저 역으로 넘겨짚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정밀 조사를 해요. 그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저쪽에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었는데 73제곱미터짜리예요. 73제곱미터짜리인데 이래다 보니까 조그만 것만 갖고 있네. 73제곱미터짜리인데 거기다 주차를 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뭐 여러 필지인데 이제 그 중에 그 초입에 있는 게 73제곱미터짜리였는데 거기다가 이제 일하러 가고 그러면 주차를 하느라고 한 20제곱미터 정도를 이렇게 메꿨어요. 그리고 이제 차도 대고 뭐 이렇게 일하러 갈 때 이제 그 길가이니까 길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그랬더니만 가 보니까 30제곱미터 정도가 돋가져서 안 심었던데요. 뭐 주차장 같은 걸로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정도는 허용되는 범위 아니냐. 농지법에서 30제곱미터는 이하는 그 농업용 그 저걸로다가 허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농지법에서는. 그래서 허용하는 범위 아니냐 그랬더니만 전체 작목 표시하는 데에서는 그 부분을 휴경지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그럴 정도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앞으로 많이 쓰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가입을 꼭 하셔라. 이 농지원부가 되고 경영체 등록이 되면
조합원 가입을 하셔라. 요 경영체 등록에서 또 하나가 비료사고 이럴 적에 지금 정부 보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 농업인에 한해서는 부가세가 면세가 됩니다. 근데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농지본부가 있다 하더라도 부가세까지 부과를 해요. 근데 그게 있으면 정부에서 일정액 그 보조해주는 비료 보조비도 받고 또 조합 같은 데서 또 자체적으로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받고 그다음에 부가세도 면제되고. 그래서 농업경영체가 지금 이제 서서히 그 정착을 되어가는 단계다. 올해가 12년이니까 이게 실제 시행은 2012년이죠. 11년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10년도까지 2년 동안은 뭐라 그러죠? 예행 연습 기간이었고 지금 확 제대로 관리되는지는 이제 올해 2년째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 그 농업인 단체에 좀 가입을 하셔라. 특히 지역 단위 농협에, 특히 이 수도권에 있는 농협들은 가급적 가입을 하셔라. 여기도 가평이나 양평 같은 데는 가면은 연천 일부는 조금 적자가 나는 농협들도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대부분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리니까 그런 데서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정책 자금이나 출자금이나 뭐 이런 거를 많이 해준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그 조합원에 대한 혜택 안 나왔나요? 요거 있어요? 이 인물이에요? 그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것이 2010년도에 오종농협 제가 있는 오종농협의 그 조합원 배당 환원사례예요. 실질적으로 환원사례인데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나요? 없는데요. 그래서 그 거기에 보면은 지금 그 배당하고 사업준비금이라는 게 조합원 1인당 평균이에요. 139만 원. 환원사업이라고 해서 그 여러 가지 사업한 것이 1인당 122만 9천 원. 그러면 260만 원 돈인데 이렇게 됐는데 실제 출자 여기에 이 조합의 조합원 출자 평균이 280만 원이에요. 조합원 평균 출자 그러니까 우리 주식 산 거 같은 그 출자한 것이 평균이 280만 원인데 2010년도에 1인당 돌아간 것이 260만 원씩 돌아갔으면 이거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 이거보다 더 좋은 투자가. 근데 작년에도 2011년에도 거의 이와 똑같은 오히려 이거보다 더 많이 작년에 오히려 더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에 그 뭐죠? 고추도 더 많이 줬고 뭐 김장김치도 절임 배추를 더 많이 줬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해보시라. 어떤 걸 하시? 특히나 이제 여기엔 또 안 나왔지만 그 앞에 번에 나왔었던 그 하나로마트를 이용했을 적에 100만 원어치를 샀을 때 14만 원을 연말에 돌려줬어요. 이용고 배당이라고 해갖고. 그래서 올해 지난해 열심히 쓰고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한 200 몇만 원밖에 안 샀더라고요. 내가 어디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하는데 이 꼭 그 조합원을 가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조합에 가입을 하면 일단은 농사를 지시면서 사시는 비료나 이런 거 자재대가 좀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세무서에서 너 농사 안 짓지 할 적에 조합원 증명서도 그 수많은 가지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그 있는 분들하고 조금 친밀감을 가져라. 특히나 그 임대를 주고 있을 경우에는 가끔 내려가시면 좀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소주 한잔 하시고 오시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기회를 좀 만드시라.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자를 했을 때는 관리 전략에서 관리를 좀 하시. 관리도 투자예요. 지금은 관리가 결국은 투자와 이어지는 건데 아까 농지원부 농가등록 그 유지 관리를 좀 잘하시고
그다음에 조합원 가입 이거 하시고 그다음에 쌀소득 직불금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도시민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처음에 제일 처음에 살 때는 그 얼마죠? 10,000제곱미터를 구입을 해야 되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구입하기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소득직불금이 안 탔다고 농사를 안 진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제촌 자격 요건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 것만큼은 뭐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가 돼요. 그 다음에 장기 보유나 이런 걸 하면서 절세 감면도 좀 노려봐라.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장을 해서 몸값을 높이는 그런 것도 좀 해봐라. 그 다음에 이제 취득농지 그 사후 관리를 좀 잘해서 처분 명령을 안 받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것을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해서 그동안에 내부 작업을 해서 금년 2월 달에 지금 대부분 아마 심의들이 끝났거나 거의 끝나는 단계에 있을 거예요. 3월 중순까지 이걸 심의를 하거든요. 이게 처분 명령 대상이다 아니다. 그동안에 지금 공무원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전화를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고 그냥 자체적으로 조사를 계속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처분 명령을 만약에 이런 절차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태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는데 만약에 한 3월 말이나 4월 달쯤에 처분 명령 통지서라는 게 나오면 당황을 하시지 마시라고요. 2010년도까지는 9년도까지인가? 그때까지는 나와도 그게 나오면은 일단 받으면은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결정을 할 적에 청문이라 그래서 한번 와서 변명할 기회는 줬었어요. 지금도 그거는 주는데 요새는 대부분 처분명령 받은 후에도 구제할 길이 있어서 안 해는 데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 없이 받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거 내가 농사 안 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왔으니까 뭐 가서 할 말이 뭐가 있어 이러고 안 가시는 분들이 많고 일단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끔 가다가는 주소를 그쪽으로 옮겨놨는데 우편물을 챙기질 못하니까 못 가시는 경우가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처분 명령이라는 게 나한테 오거든 당황하시지 마시고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작년에는 이만저만 해서 내가 농사를 못 졌다 인정하시라고요. 그냥 이만저만 해서 못 졌다 그러나 올해부터 내가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올해부터 3년 동안은 관찰 기간이에요. 유예를 시켜줘요. 일단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유예를 시켜줘가지고 3년 동안 농사를 지면 그 관찰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3년 동안 농사를 지면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올해 내가 해서 하면은 유예를 그쪽에서 시켜줘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돼요. 그 1년 안에 못했어요. 그러면은 6개월 더 줘요. 그러면 1년 6개월 안에 처분을 해야 돼요.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 못하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의 이행 강제금이라는 걸 팔릴 때까지 물어야 돼요. 팔릴 때까지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또 거짓말이 내 농사 못 지어 올해 그렇더라도 하란 말이에요. 그냥 이의 신청. 내 유예 신청. 유예 신청을 하면 올 1년은 일단 넘어가요. 올 1년은. 그러면 올 가을에 가서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또 농사를 안 져 이 사람이. 그러면 그때는 이 심의가 없이 바로 처분명령이 나와요. 1년 벌었잖아요. 1년. 그때부터 1년이에요. 처분명령 기간 1년 또 조금 하면 6개월. 올해 1년이라는 기간은 처분할 기간은 그럼 2년 6개월로 연장됐잖아요. 그러면 한번 가서 이거 몇 장만 써는데요. 도장 요새는 도장 없어도 되고 이거만 끌쩍끌쩍 쓰면 돼요. 작년에 내가 농사 못 졌다. 올해는 짓겠다. 앞으로 짓겠다. 이러면 돼요. 근데 대부분 뭐 크게 저거 한 줄 알고 그냥 여기 뒤에 나오는데 관에 가실 적에 자꾸 겁들을 먹고 뭐 무슨 의원 무슨 시의원 옛날 이장 뭐 옛날 공무원 누구 어느 과장을 내가 그러니까 과장 이래고서 그쪽부터 찔러대고 들어가요. 요새 그렇게 하면 더 안 들어요.
봐줄래도 그 사람이 알고 있어서 못 봐줘요. 그냥 차라리 직접 가서 얘기하면 대부분 다 봐줘요. 대부분. 오히려 나 사실 이만저만한데 내가 이거 빠져나가는 길이 뭐가 있냐 하면 그 길을 가르쳐줘요. 오히려. 차라리 아예 모른다 그러고 내가 이거 잘못했다. 이거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방법이 있거나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솔직하게 가 얘기하면 오히려 그 방법을 가르쳐요. 근데 거기 가서 고개를 나 누구를 아는데 그 사람이 뭐 아니 그거는 볼 것도 없이 더 철저하게 해줍니다. 그분이 나중에 뭐라고 그럴 걸 대비해서 더 철저하게 해줘요. 더 철저하게. 그리고 안 되는 쪽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지 마시라.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농지 투자할 때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향후에는 농업진흥지역 투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풀릴 확률이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근데 특히나 농업진흥지역 중에 경제정리된 지역들은 앞으로 투자를 좀 조심하셔라. 농지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보존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도 경제정리된 데들, 대단히 경제정리된 데. 그래서 이런 데는 좀 더 그 투자에 유의를 하셔라. 근데 경제정리가 안 됐거나 경제정리가 됐더라도 도시 인접해서 개발 가능성이 농후한 데는 오히려 또 투자처예요. 제가 아까 원칙과 예의가 있다 그랬듯이 오히려 그런 곳이 예외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는 투자처는 있어요. 그러나 저기 어디죠? 평택 뜰에 갔더니 아니면 예산 뜰에 가서 아니면 서산 간척지 뜰에 가서 여기다가 내가 투자해 놓고 뭐가 될 것이다. 기대를 하지 마세요. 거기는 그냥 평생 농사 짓는 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를 할 것이다 하는 생각 자체를 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내가 급하면 내가 여기 내려와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살지 하는 그 심정으로는 투자를 하세요. 그 심정으로. 또 실질적으로 아마 크게 많이 오르지도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진흥지역에 그 해제 요건이 있는데 자료에도 있으신 거예요? 네. 그 부분을 한번 잘 보시고 요 농업진흥지역에 현재 있는데 이것이 해제되는 지역이면은 좋다. 예, 결국 풀리면 관리지역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풀리는 순간에 관리지역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하게 신분 상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쌍놈에서 양반으로 올라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저 빨간 거 이거 해놓은 데가 빨간 거 이거 해놓은 데가 우리 카페 회원님이 갖고 있던 요 점 찍힌 데가 여기가 지금 그 회원님이 갖고 있는 땅이에요. 땅인데 요 지역이 지금 이 위로 해서 이게 다 그냥 농업진흥지역이었어요. 생산녹지 농업진흥지역이었는데 생산녹지 지역으로 도시지역이니까 광주니까 요게 지금 장원으로 가는 도로예요. 장원으로 가는 도로를 이렇게 만들면서 여기가 이렇게 규탱이가 남게 되니까 이것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자연녹지로 신분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는 지금 경제정리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정리가 좀 안 된 지역에 도시 인접한데 아니면 어떤 그 한쪽 규팅으로 개발이 가능한데 이런 데들을 앞으로 그 다음에 이런 걸 어디서 보냐면 이런 도로는 계획도로들 많이 나오잖아요. 지도 보시면 그 지도가 이렇게 끊고 지나가 그러는 데가 있으면은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라고요. 그런 데는 그렇다고 너무 일찍 가서 하면은 그 도로가 휙 딴 데로 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보시라고. 그래서 남보다 조금 빨리만 가서 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촌 요건하고 입증 자료 이게 중요한 건데 아까 제촌 요건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입증 자료가 주민등록이 무조건 있어요. 주민등록으로 거기에 있어야 되고 이게 2006년도인가요? 그때까지는 사실 거주가 입증이 돼도 됐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 요건을 아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있고 거기에 살았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것들 공과금이라든가 그
그 다음에 생활 우리가 거래하는 거, 그 다음에 기타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내가 입증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전기나 수도, 전화 이런 거를 가급적 내 이름으로 내고, 그 다음에 통장, 카드, 주유, 생필품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당진에 농지를 사놓고 실제는 내가 안 져요. 거기에 다 있고 내가 근데 짓는 걸로 해. 근데 뭐 여긴 제촌 작용이 지금 안 되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 제가 평택에 사는데 성남 분들로 해야 돼요. 성남에 사는데 용인 땅인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광주나 용인 땅인데 남을 주고 내가 왔다 갔다 좀 할 때면 그쪽에 가서 실제 이제 그쪽에 가서 많이 이런 서류를 해 놓으셔라. 주소를 옮겨 놨을 때. 그래서 그쪽에 가서 많이 해 놓으셔라. 이런 주소 이런 거를 입증을. 그래서 내가 살았다는 거. 일례로다가 제가 화성에서 요새 60% 중과세가 유예됐지만은 그 중과세 유예되기 그 전에 중과세 부과할 때 그때 한 분이 세무서에서 저거 해서 오라 그랬어요. 일단 해서 넘어갔는데 그 후에 이제 다시 불러서 오라 그랬는데 전화 요금을 갖고 오라 그러니까 야 자식아는 아니지. 요새 전화를 누가 쓰느냐고 휴대폰 쓰지 그러니까 그럼 휴대폰 내역을 갖고 오라고. 내역을 갖고 오니까 다 서울 거지 뭐 어디 화성에서 어디 주소는 거기 있었는데 화성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다시 불러갖고 내가 전화비 갖고 오라는 게 핸드폰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줄 아느냐고. 그거라도 갖고 오면 빼주려고 그런 거지 이걸 갖고 어떻게 빼주느냐고. 결국 60%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류를 좀 많이 갖추셔라. 그 다음에 자경은 아까 얘기했는데 2분의 1 농사 짓는 거 자기노동력 요 부분이 지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인정받는 데에서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거기에 메인 사람이 아니면 요즘 보면 재판을 받아서 그래도 많이들 빠져요. 빠지기는. 행정심판을 가면 거의 다 부과가 맞다고 그랬는데 재판을 가면 좀 빠지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직장에 꽉 매여 있거나 또 가는 과정에서 보면 실제 농사 짓고 안 짓고가 구분이 가요. 그래서 그런 걸로다가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자경에 대한 입증 서류는 농지원부는 물론이고 직불금도 되는데 이거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조합원 증명, 자경 증명이 있는데 자경 증명이나 농가 확인원은 발급고 당시만 나와요. 몇 년 동안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농기계나 이런 거 구입한 거 영수증, 그 다음에 소농기구 같은 거 구입한 거, 그 다음에 비료농약, 뭐 종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식사대 영수증,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수매를 했거나 도정을 했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게 가족이나 뭐 친구나 이런데 내가 농사진 거를 붙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돈은 내가 받은 걸 입증을 못하더라도 그 내용물하고 해서 택배 보낸 영수증 있잖아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내가 생산한 걸 보낸 게 되기 때문에 내가 생산했다는 입증서, 작용을 했다는 입증이니까. 근데 가급적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카드 영수증을 인정을 하는 거고, 간이 세금계산서는 별로 인정을 안 하니까 그 부분은 좀 하시라. 그다음에 농지 리모델링은 뭐 아까 했듯이 그렇게 용도 지역이나 이런 거를 하는 방법, 또 분할이나 합병을 하는 거, 그다음에 도로 같은 거 이런 거를 낼 수 있을 때, 이거는 내가 갖고 있으면서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때는 하셔라. 이게 일부러 처음부터 이거를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기간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거나 내가 아직 팔을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럴 적에 미리부터 너무 할 필요는 없고,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가서는 좀 하셔라. 그 다음에 개발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개발행위도 딴 용도로 바꾸는 것도 내가 처음부터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러니까 아까 목적이 내가 이거를 해서 내가 가든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펜션을 한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들어가셨다면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내가 농지로 투자를 해서 있을 때는 좀 더 주변이 개발이 되고 어떤 성숙하는 걸 봐서 거기에 맞게끔
나중에 개발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미리부터 내가 잘못 개발을 해놓으면 오히려 쓸모가 없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딱히 쓸 생각은 없다면은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그럴 적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요거와 앞에 거와 해서 도로 같은 거를 주변에서 낸다고 그러거나 나보고 내달라고 그러거나 그럴 때는 막 내주시라는 얘기예요. 도로 같은 것도 내주시고 그 가끔 가다 보면 도로 안 내주려고 싸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왜 그 싸우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와서 도로를 내겠다 그러거든 얼른 내주세요. 내 땅에 이득이 가면. 근데 대부분 이득이 가요. 대부분은 이득이 가기 때문에 내가 챙길 것만큼만 챙기고 도로를 내주시면은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요새는 땅을 샀으면은 정이나 내가 이게 궁금해 뭘로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시면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라는 데 가서 내 땅에 지번을 집어넣고 내가 뭘로 쓰고 싶은지 여기 보면 창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쓰고 싶은 거를 이렇게 딱 치면은 가능하냐 못하냐가 다 나와요. 내 땅에 번지를 집어넣고 하면 그러면은 여기서 가능했다고 무조건 100% 가능하냐 그건 아니에요. 또 여기서 불가능했다고 다 안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다만 그냥 내가 궁금한 것 정도 어설프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더 정확해요. 어설프게 부동산 웬만한데 아니면 조금 앞제비 하시는 분 이런 분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정확한 정보가 되니까 여기에서 궁금증을 해결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뭐 농지 전용할 때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뭐 그게 맞느냐 뭐 이런 것보다도 정말 내가 이걸 전용을 했을 때 내가 지금 그 지역의 그 수요자나 내가 하려고 하는 거하고 맞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처리를 한다면 대부분 아주 그쪽에 전문으로 종사하시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그쪽에 손을 빌려야 돼요. 허가부서나 이쪽에 허가 처리하는 그 업체들 그러면은 대부분 그 지역에 가서 하시는 게 좋고 그 업체를 선정할 때는 서울에서 날고기는 업체를 데리고 가지 마시고 해당 시군구청 앞에 있는 그 업체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앞에 있는 데는 걔네들하고 무슨 저게 평상시에 뭐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약간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에 처리를 하면서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법적인 서류가 예를 들어 무엇인데 그 해당 기관에 전통적으로 어떤 서류들을 받거나 어떤 뭘 받는 거나 이런 거가 법적인 서류 외에 뺄 건 빼고 더 받을 건 더 받고 뭐 이런 또 어떻게 그 집을 그리는 것도 어떻게 그리거나 국어를 넣는 것도 어떻게 넣거나 하수구를 넣는 것도 어떻게 넣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지역의 관행 비슷한 게 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원하는 그 공무원들이 그동안 쭉 해오던 업무 스타일에 맞게끔 서류를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해다 준다 이거예요. 그거를.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하면 법에 있는 것만 해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자꾸 수정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그러면 딴 사람이 보면 트집을 잡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아까 약간 유착도 있을 수 있어요. 자주 보다 나니까 자주 보면 정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내막에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그냥 아주 가려운 데까지 속속이렇게 서류를 맞춰다 준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쪽에 가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농지 전용을 많이들 하시는데 또 다른 데 가면 아마 이 농지 투자하면서 개발을 하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권할 겁니다. 근데 농지는 가급적 전문가가 아니면 개발을 하지 마셔라. 개발을 하시는 순간에 투자 수익률은 절반으로 떨어진다. 이것이 제가 그동안의 경험에서 온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시세가 없어졌지만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이 과거에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돼서 올랐느냐 이거예요. 안 됐는데 올랐어요. 된다는 그것만 가지고.
지금 이거를 내가 어떤 걸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에요. 시골에 지금 농지에. 그러면은 그 자체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치가. 그 자체만 가져. 그 땅이 그걸 할 수 없는 땅이다. 그러면 그 가치가 안 올라가는 거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땅으로 내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예 처음부터 그걸 잘 모르는 지역에 있는 데서 가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땅을 찾아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지금 그 자리가 깊거나 높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깎아내서 그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그 현재 농업진흥지역인데 그것이 틀려서 내가 다른 걸로 그 관리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에다 한다든지 해서 그런 거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지. 그 지역에 지금 가든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100만 원, 200만 원짜리고, 가든이 없으니까 100만 원짜리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냥 가든을 짓는 비용 정도만 땅값이 내려와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투자 수익률은 땅값에 그쪽은 가든까지 지어서 200만 원을 받은 거고, 나는 가든을 안 졌으니까 150 받으면은 투자 수익률은 똑같아요. 수익률. 근데 아시겠지만 개발 한번 하면 머리가 하얗게 쉽니다. 속상한 건 말도 못하고요. 그래서 가급적 하시지 마셔라. 그 다음에 농지 투자로 아까 제촌작용을 제가 강조를 했는데, 제촌작용에서 감면 대상이 됐을 때는 그 내가 개발 허가, 예를 들어 공장이 필요한 사람이 왔어요. 그럼 그분한테 내가 계약을 하기 전에 내가 농지 전용 허가를 그분이 쓰려고 하는 걸로다가 농지 전용 허가를 내는 거예요. 내고 그분은 농취증에 보면 아까 농지 전용 허가 받은 농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농취증에 보면 농지 전용 허가 받은 농지라는 게 뒤에 한 줄이 나와요. 뒤에 한 줄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농사 지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거를 그분은 공장 부지로 사고 있는 거예요. 농취증이 그렇게 발급이 돼요. 그냥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됐냐, 공장 허가를 받아서 글로 남겼는데 현재 땅은 농지예요. 현재 땅 착공하기 전까지는 농지이기 때문에 나는 농지로서의 그 각종 세금 감면받는 거 이런 거 다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투자 수익률이 이게 가장 높습니다. 근데 갖고 있다가 개발을 했어. 개발을 하면 일반 세율로 넘어가고 감면도 못 받고 이래요. 그러면 결국 세금은 엄청 내고, 그러면 남는 거 없어요. 조금 더 준 거 같지만은, 더 받은 거 같지만은 건물 짓느라고 돈도 투자됐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별로 없더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해봐라. 그래 처분에 대한 방법들을 그 현재 어떻게 할 거냐, 또 리모델링해서 할 거냐, 개발해서 할 거냐 이렇게 해서 그 하시면서 제촌작용을 할 건지, 내가 조금 전에 개발을 해서 이렇게 매도할 건지, 또 허가만 받아서 할 건지, 어떤 게 투자 수익률이 높은지 이거를 매도하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직접. 그게 직접 어렵다면은 그런 것도 한번 뭐 컨설팅을 받든지, 주변에 이렇게 같이 공부하신 분이나 같이 아시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보시든지. 저기 뭐 고종환 씨는 또 저 이름 땅은 잘 안 하니까 다른 분들한테 가서 뭐 몇십만 원 주고 상담을 받으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촌작용해서 사업용으를 충족해서 매도하는 방법들도 있더라. 제촌작용 충족 여부를 한번 꼭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을 처분할 무렵에 가면 보유기간을 한번 따져봐서 내가 최대한 감면을 받거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을 꼭 생각해 보셔라. 그 다음에 시골 땅 같은 거 오래 갖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사놨는데 처분하고 싶다 그러면 매도하기 2년 전부터 2년 동안만 내가 농사를 지면은 사업용으로 바뀌어요. 일반 세율로 바뀌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10년 보유하고 있었으면 장기 보유 공제도 돼요. 또 조금 기분 좋게 하면 거기서 3년을 하고 3년을 계속해서 농사를 지면 마지막 팔기 전에요. 그동안 지금 내가 놔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저 양평에다가 그냥 땅을 놔두고 있다고요. 놔두고 있는데 내가 저걸 팔기 전에
2년 전에 거기 가서 내가 주소를 해놓고 거기에서 그걸 농사를 짓고 있으면 일반 세율에 그동안에 저거 하니까 10년 넘었으니까 30% 장기 보유공제 받고 일반 세율로 중과세가 아니라 일반 세율로 다 된다 이거예요. 이런데 왜 그거만 또 생각하냐? 이왕이면 3년을 한다 이거예요. 3년을 하면 1억 원까지 양도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1년을 더 참을 거냐 2년 만에 처분할 거냐 이건 내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라. 처분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셔라. 그다음에 그 농지 대토는 뭐 아시죠? 3년 이상 농사 짓다가 팔고 다른 농지를 사면은 1억 원까지 감면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수용에 대한 이해인데 토지가 수용되면은 그 기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이거 할 때. 그 다음에 손실보상이 이제 건축물이나 그 영업권이나 농업손실 보상 이런 게 나오고 뭐 하는데 저는 요거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지가 수용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배나무가 좋다는 보상이 많다는데 배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뭐 이러는데 그것보다는 그 해당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돼가는지를 일단 내가 그 갖고 있는 땅 주역에 간다 그러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주민 설명을 한다든지 그 앞에 거기에 개발된다 그러면 거기에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촌작용이 지금 안 돼. 그래서 세금이 좀 많을 것 같아. 그러면 아직 뭐 저거 말만 있어. 그러면 내가 제촌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소를 글로 옮겨서 내가 이사를 갔든지 하여튼 그걸 맞출 수 있는 어떤 조건이 가능하다면 우선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우선은. 그 다음에 농지가 어떻게 상태가 농지 상태가 지금 어떠냐를 또 한번 보셔야 돼요. 의외로 내가 그 갖고 있는 데가 국어나 그 물 잘 빠지게 한다고 국어 같은 거 쓸데없이 막 이렇게 뭐 요새 뭐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국어를 넓게 해놨거나 쓸데없이 길을 넓게 해놨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차 대는 거 얘기했듯이 그런 작업장들을 넓게 해놨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농지로 먼저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은 농지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로 평가가 돼요. 그래서 내 땅에 지금 보상을 잘 받게 하는 그런 방법들부터 찾아야지 땅에서 우선 찾아야지 그까지 장목에서 보상 받아봤자 얼마 더 못 받아요. 그까지 보상 거기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옛날같이 그 장목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차이를 두는 게 아니라 물론 과수 같은 거는 별도로 관상수 같은 건 별도로 하지만은 성목인 경우에는 몰라도 이제 뭐 배나무를 심어서 보세요. 그거 다 이주비만 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받아요. 경종농업보다 조금 더 받아요. 지금 경종농업이라고 그러는 벼농사를 짓는 논 같은 경우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 그냥 평당 한 10,000원 정도 12,000원까지 나오거든요. 요새 10,000원, 12,000원 나오거든요. 그 영농 손실 보상이라는 거. 근데 그 배나무를 심었으면 얼마 나오냐? 한 15,000원 나와요. 3,000원 더 받자고 그 난리를 칠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내가 배수로 이런데 지금 쓸데없이 있는 것들 이런 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거기에 내가 농로도 없어. 내 땅에 지금. 앞에 사람하고 잘 타협을 어쨌든 앞에 사람이 잘 모르면 길을 차라리 내세요. 농로를. 농로가 접하면 20% 올라가요. 보상비가. 그런 걸 연구해야지 거기다가 뭐 배나무를 갖다 심고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보상금이 나오면 일단 주변에 나오는 거하고 한번 대비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터무니없이 나왔다. 내 땅이 논인데 옆에 땅들도 다 논인데 옆에 땅은 2만 원씩 나오고 나만 뭐 한 15,000원 나왔다. 이거는 이의 대상이 돼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이 대부분 나도 15,000원, 저도 15,000원, 16,000원, 14,000원 뭐 이렇게 나왔다. 이의 신청해봤자 1년 이상 끌어가지고 법정 이익을 더 받습니다. 보상을 빨리 받으시면서 차라리 그 뭐지 영농 무슨 보상이 있는데
그 사업 그 저거 보상이 있는데 그런 상가 부지 같은 거를 조금 더 받는다든지 아니면 대토를 받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상을 조금 낮게 받는 방법 그 부분을 하시고 돈이 풀리기 전에 내가 대토를 다른 부동산을 취득할 생각이 있으면 그것부터 생각을 하시요. 그래서 지구 지정 전에 이런 그 보상가를 잘 받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은 대토 요건이 된다면 대토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대토는 아까 얘기한 대토하고는 틀립니다. 아까 농지 대토는 여기서 농지가 수용이 됐으니까 다른 데 농지를 사는 대토고 여기서 얘기하는 대토는 농지가 수용된 그 지역에서 단독주택 330제곱미터나 상가부지 1000제곱미터를 받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토를 만약에 받으면 그 지역에서 대토를 받으면 과세 이연이라고 해서 양도세를 지금 다 내는 게 아니고 그 대토 받은 토지를 내가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세를 내요. 그래서 지금 유래신도시 같은데 그 보상받은 친구 하나가 거기서 대토를 받은 친구가 지금 세금을 한 4억 정도 내야 되는데 4억 5천인가 그 정도 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걸 팔 때까지 4억 5천을 내가 무이자로 쓰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활용해 보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산이 많을 때는 뭐 사전에 증여나 상속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시지가가 많은 걸로 뭐 처분하면서 이렇게 물납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그러니까 강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처분할 때에는 꼭 매매나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너무 길죠? 예,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오신 분들 누가 오셨지? 그 책 사신 건가요? 네, 아닙니다. 지금 바뀌었나 보다. 아유, 늦어서 못 들어오는 저기. 예. 왜요? 그럼 들어오죠. 아유, 중간에 그 술, 박희환으로 된 건가요? 원래 뭐예요? 저는 이제 아니고요. 집사람이에요. 이게 그 사람 이름이에요? 난 반대로 지금 생각을 둘다 남자입니다. 우리 지금 있는 거 성유? 늦게 왔구나. 뭐 나는 저기 알았어. 늦게 와가지고 저 밖에서 생각 엄청 올라가시네. 그냥 들어오지 뭘게 있었어요. 왜? 카메라도 있고 그러는데 처양. 주소 어디다 갔어?